광도, 즉 밝기가 급격히 떨어졌던 오리온 자리의 가장 밝은 알파별인 적색 초고성 베텔게우스가 별의 표면인 광구의 일부가 대형 폭발로 날아가는 표면 질량 분출을 겪고 서서히 회복 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텔게우스의 표면 질량 분출은 태양의 바깥 대기에서 플라즈마를 대량 방출하는 코로나 질량 분출의 약 4천억 배에 달하는 관측사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천체물리학자 안드레아 듀프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허블 우주망원경을 비롯한 다수의 망원경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이러한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표면 질량 분출 전과 후와 진행 과정에서 포착된 다양한 망원경의 분광 및 이미지 자료를 퍼즐 조각 삼아 항성 진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늙은 별의 격변을 밝혀냈습니다. 듀프리 박사는 별 표면에서 이처럼 거대한 질량 분출이 이루어진 것은 본 적이 없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새로운 현상으로 별의 진화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640광년 떨어져 있는 베텔게우스는 반지름이 태양의 800배, 질량은 태양의 20배에 달하는 별로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헬륨을 태우며 부풀어 올라 태양계로 따지면 광구가 목성거리까지 팽창한 적색 초거성 단계에 있습니다. 표면 질량 분출은 지난 2019년 별의 내부 깊은 곳에서 160만 킬로미터 넘는 영역에 걸쳐 용수순친 대류기둥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대류기둥이 광구의 일부를 우주로 날려버리고 이 물질들이 식으면서 먼지구름을 형성하여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별의 광도가 급격히 떨어뜨리게 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2019년 말부터 수개월간 광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적색 초고성의 다음 단계인 초신성 폭발이 임박했다는 추정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베텔게우스는 200년 가까운 관측을 통해 400일 주기로 밝기가 변화하는 맥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이런 맥동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는 표면 질량 분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듀프리 박사는 베텔게우스의 맥동을 일으키는 대류환 (convection cells가) 균형이 안 맞는 세탁기통처럼 철벅거리고 있을 수 있다면서 허블 우주망원경과 프레드 위플 천문대의 딜링하스트 망원경 분광 자료는 베텔게우스의 광구 표면이 정상으로 회복됐을 수는 있지만 아직도 젤라틴처럼 흐물거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태양이 코로나에서 플라즈마를 대량 분출하는 표면 질량 분출 현상을 보이지만 광구 일부가 폭발하며 날아가는 것은 관측된 적이 없어서 둘은 다른 현상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차세대 망원경으로 본격적인 과학 관측을 시작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이용하여 베텔게우스에서 분출한 물질을 적외선으로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이저 2호 이후 30여 년 만에 해왕성의 고리를 가장 선명하게 잡아내며 다시 최고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태양계의 8번째 행성으로 가장 바깥에 있는 해왕성은 다른 목성형 행성처럼 고리를 두르고 있지만 이 중 희미한 고리는 지난 1989년 보이저 2호가 몇 시간에 걸쳐 근접 비행하며 촬영한 이미지의 존재를 드러낸 이후에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9월 21일 제임스 웹 망원경은 근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0.6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적외선 영역에서 해왕성을 관측했으며 밝고 좁은 고리와 함께 희미한 먼지띠까지 선명하게 잡았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 프로젝트 과학자로 해왕성 전문가인 하이리 하멜 박사는 이 희미한 고리를 마지막으로 본 지 30년이 됐다면서 적외선 영역에서 해왕성을 관측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인 천문학자 윌리엄 러셸이 1846년에 처음 발견한 해왕성은 태양빛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태양과 지구 거리의 30배에 달하는 먼 곳에서 164년 주기로 태양을 돌고 있어서 정오가 되어도 어둑한 해질녘처럼 어둡다고 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가시광 관측에서는 대기 중에 메탄이 섞여 있어 푸른색으로 잡혔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적외선 이미지에서는 메탄이 붉은색과 적외선을 강하게 흡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둡게 포착되었습니다. 다만 높은 고도에 메탄 얼음 구름이 있는 곳은 메탄가스가 태양빛을 흡수하기 전에 이를 반사해 밝은 띠와 반점으로 잡혔습니다. 적도 주변의 밝은 선은 대기가 적도 인근에서 하강하여 데워지면서 주변의 차가운 가스보다 적외선에서 더 밝게 빛나서 형성된 것으로 행성의 대기 순환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밖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해왕성의 14개 위성 중 7개를 포착했습니다.
해왕성보다 더 밝게 사방으로 빛을 뻗는 회절 스파이크를 형성한 천체는 그중 하나인 트리톤입니다. 트리톤은 표면이 응축된 질소 얼음으로 덮여 있으며 태양빛의 70%를 반사하여 대기 중의 메탄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어둡게 잡힌 해왕성보다 더 밝게 나타났습니다. 해왕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이 위성은 자전축과 공전 방향이 반대인 역행 위성이어서 태양계 외곽의 카이퍼벨트 천체가 해왕성 중력에 붙잡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규명하기 위한 제임스 웹 망원경의 추가 관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말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전략을 실험하기 위해 발사된 미국의 쌍 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DART Double Asteroid Redirection Test 우주선이 드디어 목표한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합니다. 자판기 크기 우주선을 지름 160m 소행성에 충돌시켜 원래 궤도가 바뀌는지 파악하려는 것인데, 인류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도 있는 소행성 충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 지상과 우주 망원경을 동원하여 관측하고 현장에 우주선을 추가 파견하여 확인하게 될 우주선 충돌 실험 결과는 소행성 위협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할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1. 언제, 어디서, 어떻게 충돌하나?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쌍 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우주선은 효율을 높인 태양광 패널을 펼치고 이온 엔진을 이용한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가동하여 11개월 가까이 비행해 왔습니다. 최종 구간에 들어선 우주선은 마침내 2022년 9월 26일 오후 7시 14분, 한국시간 27일 오전 8시 14분에 지구로부터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운동 충격체가 되어 시속 22,000km, 즉 초속 6.1km로 디모르포스 소행성에 돌진하였습니다. 쌍 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다트 우주선은 무게가 570kg인 반면 디모르포스 소행성은 50kg에 달해 골프 카트를 끌고 대피라미드에 충돌하는 것에 비유되곤 합니다. 쌍 소행성계의 작은 천체인 디모르포스는 그리스어로 쌍둥이를 뜻하는 지름 780m의 소행성 디디모스와 중심점 간 거리 약 1.2km 이내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에서 초당 17cm씩 11시간 55분 주기로 모체인 디디모스를 돌고 있습니다. 쌍 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다트 우주선은 충돌 4시간 전 약 9만 킬로미터 밖에서 마지막 경로 조정을 하며 스마트 항법 비행 체제로 완전히 전환하여 관제팀 지시 없이 카메라에만 의존하여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갔습니다. 디디모스와 디모르포스가 워낙 가까이 붙어 있어서 비행 과정에서 목성과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이용하여 두 소행성을 구분하는 모의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성공 가능성은 10%가 안 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디모르포스에 충돌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경우에는 곧바로 연료 전략 모드로 전환하여 2년여 뒤 다시 충돌을 시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디디모스 쌍 소행성은 771일 주기로 태양 주변을 타원 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태양과 지구 거리까지 다가오고 멀리는 화성 너머 2.27AU까지 나가버립니다. 다트 우주선은 지상 망원경이 관측하기 쉽도록 쌍 소행성이 지구에 근접한 곳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이처럼 근접하는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이며 2062년에나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 충돌 직전과 이후의 이미지를 곧바로 확보할 수 있는가? 존스 호킨스 응용물리학연구소가 제작한 다트 우주선에는 디디모스 정찰 및 소행성 광학 항법 카메라라는 이미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주선의 스마트 항법에도 활용된 이 이미저가 지난 22년 7월 처음으로 3,200만 킬로미터 밖에서 디디모스 쌍 소행성을 포착했으며 충돌 직전까지 디모르포스의 이미지를 잡아 지구로 전송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디디모스 정찰 및 소행성 광학 항법 카메라는 충돌 1시간 30분 전까지는 디모르포스를 식별할 수 없어서 디디모스를 길라잡이 삼아 비행하다가 충돌 50분 전부터 디모르포스를 목표로 비행했습니다. 우주선은 충돌 2분 30초 전 이온 엔진을 끄고 관성의 힘만으로 충돌하게 되었는데, 충돌 3초 전까지 보내는 이미지는 아직 형체조차 파악되지 않은 디모르포스가 처음으로 인류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주선이 운동 충돌체가 되어 충돌하는 장면과 이후 상황은 서류 가방 크기의 이탈리아 큐브셋 리시아 큐브가 뒤따라가며 촬영했습니다. 이탈리아 우주국이 제작한 리시아 큐브는 충돌 보름 전인 지난 11일 본선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 비행 중이었습니다. 다트 우주선이 디모르포스에 충돌할 때
약 1000km의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가며 3분 뒤에는 충돌 현장 55km 상공을 통과하며 2대의 광학 카메라로 세세한 장면을 촬영하여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나사는 유럽 우주국가 2년 뒤 추가로 탐사선을 발사하여 2026년께 디모르포스에 생긴 충돌구와 충돌 효과를 파악하는 헤라 미션을 진행합니다. 2대의 큐브셋까지 배치되어 충돌 이후 디모르포스의 공전 궤도와 자전율 등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됩니다. 3. 예상되는 궤도 수정 결과는 어떠한가? 다트 우주선이 디모르포스에 충돌했는지는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지만 궤도 수정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과학자들은 충돌 뒤 지상 망원경은 물론 허블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까지 동원하여 디디모스 쌍성계를 들여다보며 디모르포스 공전 주기가 바뀌는지를 추적 관측하게 됩니다. 디모르포스가 공전하는 과정에서 디디모스의 빛을 일부 가리게 되는데 빛이 줄어드는 간격을 측정하여 공전 주기의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공전 속도를 1%가량 줄여서 공전 속도가 약 10분 단축되어 궤도가 바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결과가 그럴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디모르포스가 단단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다면 당구 게임처럼 궤도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지만 앞서 탐사가 이루어진 소행성 베누처럼 자갈더미와 비슷하게 중력으로 느슨하게 뭉쳐진 소행성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약 3억 800만 달러, 우리 돈 4,29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소행성 충돌 실험의 결과는 미래의 소행성 충돌 위험에 대처하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장 실험으로 얻은 이 자료들은 소행성 방어 전략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우주선 충돌 관련 컴퓨터 실험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고 실제 위험에 대처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나사는 현재 지구의 4,83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소행성이나 혜성을 지구 근접 천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2만 6천여 개가 파악되어 있지만 지금은 물론 다음 세기까지 지구를 위협할 소행성은 없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지구 근접 천체 중 하나인 디디모스 쌍소행성도 지구 충돌 위험은 없으며 이번 실험 결과로 궤도가 달라져도 그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지구 근접 천체 중 1만 개 가까이는 지름 140m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고 충돌했을 때 1 내지 2km의 충돌구를 만들어 대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 있습니다. 이 중 2200개는 지구로부터 75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해 있어서 잠재적 위험 소행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파악된 소행성만 그렇다는 것이고 140m 이상 지구 근접 소행성 1만 5천여 개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다트 우주선은 지구로부터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심우주에서 2022년 9월 27일 오전 8시 14분 목표 소행성 디모르포스와 정확히 충돌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다트 우주선이 이날 운동 충격체가 되어 시속 22,000km, 즉 초속 6.1km로 직경 160m인 디모르포스에 충돌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트 우주선의 충돌 결과로 디모르포스의 궤도가 바뀌었는지는 앞으로 수주에 걸쳐 지상과 우주망원경 관측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인류가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실제 소행성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구 방어 전략이 실험실을 떠나 현실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다트 우주선이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소행성의 충돌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구할 방어 전략이 실험실을 나와 현실 세계에서 첫 걸음을 뗐습니다. 우주선이 운동 충격체가 되어 지구 충돌 궤도로 다가오는 소행성에 충돌하는 전략은 지금까지 검토되어 온 소행성 방어 전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구 방어 전략 중에서는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충돌 실험 결과를 토대로 만든 컴퓨터 모델에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라고 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트 우주선을 동원한 실제 충돌 실험을 통해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아마겟돈이나 딥 임팩트 등에서 핵탄두를 이용하여 지구 충돌 코스의 소행성이나 혜성을 파괴하는 것이 다루어지면서 소행성 방어는 곧 파괴 행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소행성이나 혜성을 여러 개로 쪼개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최후의 방안으로만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트 우주선도 디모르포스의 골프카트를 몰고 대피라미드에 돌진하는 것과 같은 작은 충격만을 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구 충돌 코스에서 소행성을 밀어낼 정도의 궤도 변화를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방어 전략도 운동 충격체와 비슷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력 트랙터 방식은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키지 않고 길게는 수십 년간 소행성 인근에서 같이 비행하며 서로 중력 작용을 하게 하여 지구 충돌 궤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500m 이상의 큰 소행성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소행성 표면에서 이온 엔진을 가동하거나 태양광 반사체를 설치하여 소행성 속도와 궤도를 천천히 바꾸는 방식도 연구되어 있습니다. 모두 지구 충돌 코스의 소행성이나 해성을 일찍 발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소행성의 지구 충돌이 임박한 시점에서 너무 늦게 발견되거나 우주선 충돌로는 궤도를 변경할 수 없을 만큼 소행성이 클 때는 영화에서처럼 핵탄두로 소행성을 폭파하는 방안이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논문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1메가톤 핵장치로 지름 100m 소행성을 지구 충돌 2달 전에 폭파시키면 99%를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러시아 첼라빈스키 상공에서 폭발한 18m 크기의 작은 소행성은 발견만 된다면 충돌 몇 분 전에라도 대륙간 탄도탄 요격 미사일과 비슷한 작은 발사체로도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핵탄두 대신 지름 10에서 30cm, 길이 1.8에서 3m의 침투성 막대를 펠컨9이나 우주 발사 시스템 등 현재 개발된 로켓을 이용하여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길목에 쏘아 올려 소행성을 쪼개놓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소행성을 집채만한 크기로 쪼개면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공중 폭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행성은 지구 역사에 기록된 3차례 이상의 대멸종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기에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 직슬부에 떨어져 공룡 시대를 마감하고 지구상의 생물 75%를 사라지게 한 소행성인데 그것의 크기가 약 12km에 달했던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번에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에 다트 우주선으로 충돌 실험을 한 디모르포스 소행성은 지름이 약 160m로 크게 못 미칩니다. 하지만 웬만한 도시 하나를 폐허로 만들 수 있을 만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러시아 첼라빈스키 상공에서 폭발하며 6개 도시의 유리창을 박살내고 1,600명의 부상자를 낸 소행성이 고작 지름이 18m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은 약 46억 년 전 태양계가 행성을 형성할 때 이용하고 남은 암석 잔해로 모양이나 크기, 성분 등이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몰려 있으면서 태양을 돌지만 목성의 중력작용으로 서로 충돌하여 지구를 비롯한 내행성 쪽으로 밀려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행성 궤도로 한번 들어서면 수백만 년간 그 궤도를 돌다가 태양이나 내행성과 충돌하거나 다시 소행성 때나 그 너머로 밀려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지구에서 4,800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지구 근접 천체와 지구 궤도와 교차하는 궤도를 가진 소행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구 근접 천체 중 크기가 140m가 넘는 것은 26,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름 140m 정도의 소행성은 약 1에서 2km의 충돌구를 만들며 대도시 하나를 초토화하고 대량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지름 1.2m 이상의 소행성은 10km, 지름 10km 이상의 소행성은 100km의 충돌구를 형성하며 각각 문명의 붕괴와 지상의 생물 대멸종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1,000m급 소행성은 50만 년에 한 번 정도 지구와 충돌하고 10km급 소행성은 1억에서 2억 년에 한 번꼴로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약 900개 정도인 1,000m 이상 소행성은 95%가 파악되어 있고 10km 이상 소행성은 4개 모두 추적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 2만 년에 한 번꼴로 충돌할 수 있는 140m급 소행성으로 2만 5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확인된 것은 1만 개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1만 5천 개는 앞으로 찾아내서 충돌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2005년 나사의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지름 140m급 이상 소행성 90% 이상을 찾아낼 것을 요구했지만 매일 하나꼴밖에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3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에서 다음 세기 내에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약 100년에 한 번꼴로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지름 25m급 소행성은 약 5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0.4%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소행성은 첼라빈스키 때와 비슷하게 공중 폭발을 유발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면 부상자가 속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름 4m급 소행성은 약 5억 개에 달하고 0.1%만 발견된 상황이지만 1년에 한 차례 섬광을 일으키는 정도에 그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지름 50에서 130m로 추정되는 2019 OK 소행성이 지구에서 약 7만 3천 km 떨어진 곳을 스치듯 통과했는데 이를 통과하기 직전에 알아챈 데서 얼마나 많은 파악되지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행성이 만약 지구와 충돌했다면 어느 곳에선가 80km에 달하는 지역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3억 km 떨어진 소행성에서 가져온 암석 알갱이 안에서 물방울과 유기물이 확인된 것으로 일본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구의 물과 생명체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가 지구 밖에서 왔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로 제시된 것입니다. 일본의 하야부사 2호가 지난 2020년 12월 캡슐에 담아 호주 사막에 떨군 소행성 류구 시료는 5.4g으로 6개 팀이 소량을 나누어 받아 연구해 왔습니다. 연구팀은 암석 알갱이 시료의 결정안에서 액체 상태의 물방울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은 유기물과 염분을 함유한 탄산수 형태로 류구가 떨어져 나온 원래 소행성에 있던 것이며 산호 모양의 결정은 류구 모체 내부에 존재했던 물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류구 모체에서 암석대 물의 비율이 표면에서의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깊이 있는 암석일수록 물을 더 많이 함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류구나 류구의 모체와 같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며 염분과 유기물을 가진 물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시료 속의 물방울은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지구에 있는 바다나 유기물의 기원과 직접 연관됐을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칼로 잘라질 정도로 약한 류구 시료의 경도와 열 확산율 등 시료 실측 자료를 처음으로 반영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류구가 떨어져 나온 원래 소행성은 태양계가 형성되고 약 200만 년 뒤에 지름 100km 크기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300만 년간 50도씨 이상 열을 받으며 물과 암석 간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구는 지름이 10km가 넘지 않는 천체가 충돌하면서 충돌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나온 물질로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류구 시료에서 1000도씨 이상 고온 환경에서 형성되는 칼슘과 알루미늄 등이 풍부한 입자를 확인하였는데 이 입자들은 태양계 주변에서 만들어진 뒤 류구의 모체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양빛이 미치지 않는 먼 외곽까지 이동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계 형성 초기에 안쪽과 바깥쪽 물질이 대규모로 뒤섞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인들을 태운 소유주 우주선 MS-22가 22년 21일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소유주호는 3시간에 걸쳐 지구 궤도를 2바퀴 돈 뒤 국제우주정거장의 라스벳 모듈에 도킹합니다. 발사체에는 지난 9월 17일 탄생 165주년을 맞이한 러시아의 우주 비행 이론가 콘스탄틴 에드아르토비치 찌올코프스키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양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188일 동안 50개 이상의 실험이 포함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 2023년 3월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험은 국제우주정거장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체 운송수단 확보 차원에서 합의된 것이지만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우주 분야 협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우주 기업이 이르면 2025년 우주 관광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과학원 CAS에서 분사한 기업인 CAS 스페이스의 설립자인 양이칭은
중국의 민간 우주 분야가 연구 개발 단계에서 시장 원리를 고려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주 관광 가격은 한 좌석당 200만에서 300만 위안, 우리 돈 약 4억에서 6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그는 예상했습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이 최근 제시한 좌석당 45만 달러, 우리 돈 약 6억 2,600만 원보다 더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AS 스페이스는 상업용 위성 발사용 발사체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우주로 보내는 계획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우주 관광 서비스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미국 계업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양희칭은 중개 상업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지식재산권과 인재양성 시스템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평균 22% 성장했다며 10년 안에 미국의 개발 수준을 따라잡을 것 같다고 자신했습니다. 다만 자국의 상업용 우주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로켓과 위성 사업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거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상업용 우주시장 규모가 2030년이면 1천억 위안, 우리 돈 약 2조 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재 양성을 비롯하여 핵심 기술을 강화하고 로켓 용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태국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우주 산업을 꼽고 육성에 나섰습니다. 7년 이내에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킨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태국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 산하 국가혁신원은 달 탐사선 등의 우주산업 임무 수행을 위한 새 발사대를 공개했습니다. 국가혁신원은 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을 우주에서 찾아야 한다며 향후 7년 이내에 달 궤도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혁신원은 우주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신설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우주 관련 산업이 국내 다른 산업의 성장을 가속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략적으로 우주 산업을 키우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혁신원은 우주를 향한 경쟁에 뛰어들려는 노력은 단지 우주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우주 산업은 이미 300억 밭,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가혁신원은 설명했습니다. 국가혁신원은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1조 달러, 우리 돈 1,391조 원 규모의 세계 우주산업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태국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빼어난 자연경관 등을 바탕으로 경제 규모를 키웠으나 고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진국 도약을 위해 기존 주요 산업인 관광과 농업 외에 차세대 자동차, 의료 바이오, 로봇, 그리고 물류산업 등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주산업을 또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펑파이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영 중국항공우주과학기술공사의 자회사인 시안항공우주동력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재사용 가능한 액체 연료 로켓 엔진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새롭게 개발한 엔진을 주 엔진으로 사용한 뒤 점검과 정비를 거쳐 다른 비행에 사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중국 항공우주 사상 처음으로 액체 로켓 재사용을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샤오진 시안항공우주동력연구소장은 이번 시험 비용을 통해 국내 엔진 재사용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줬다면서 국내 우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기술 솔루션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사용형 로켓은 미국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처음 실용화했습니다. 로켓을 재사용하려면 기체를 특정 장소로 기환시키기 위한 유도 및 연료 활용 기술 등이 요구되며 착륙에 필요한 다리를 기체에 장착해야 하므로 경량화 기술도 필요합니다. 현지 매체는 지구 중저궤도까지 위성 등을 운반하는 로켓인 창정 8호 개량형이 재사용 엔진을 사용하는 로켓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체 추진체 로켓인 창정 8호는 길이 50.3m이고 직경은 3.35m로 무게는 356톤인데 태양 동기 궤도까지 위성을 포함하여 3 내지 4.5톤의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